지금 거래세하고 보유세 둘 다 올라가는데 잔여를 주지 그걸 남에게 아주 높은 세금 부담을 지면서까지 처분을 하려고 하진 않을 테기 때문에 증여 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이슈가 된 집주인 대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국세청하고 세무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회색지대에 있는 금액.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난 뒤에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올해 연말에 국회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보유세하고 양도세 부담, 거래세 부담이 지금 아주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동결 효과 때문에 매물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주택에 대한 부분은 내가 재산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하면 그걸 잔여를 주지 그걸 남에게 아주 높은 세금 부담을 지면서까지 처분을 하려고 하진 않을 테기 때문에 증여 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이런 양도와 취득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오히려 증여 비중이 많이 늘어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과거와 비슷한 부작용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저는 이미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증여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보기에 서울 기준으로 월간 증여 건수가 800에서 1000건 사이가 일반적인 정상 레인지라고 보고 있어요. 증여 건수 기준으로.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증여 건수가 대략 1,500건 정도. 전년 동기 대비 60% 가까이 높아졌고 지난 4월 달에는 한 4,000건 정도였거든요. 증여 건수가.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이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15억 8천만 원이고 불과 5년 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이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12억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재산 가치가 실제로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모든 보유세나 양도세가 세금이 산정이 되고 그걸 이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이참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차피 외부로 팔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높다면 눈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지금이 증여 타이밍이구나. 어차피 이거는 증여하고 난 이후에 재산가치 증가분은 자녀가 다 가져가는 거니까 지금이 오히려 증여 타이밍이고 지금 해야 절세가 되는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 거래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와, 근데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증여하는 것도 정말 복잡하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세금 폭탄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시장은 늘 이런 우회로를 찾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최근 이슈가 된 집주인 대출 부분이 있잖아요. 우선은 더 깊은 질문을 들어가기 앞서 이 근저당권, 이거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돈이 있는 분들, 소위 말해서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분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안정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배경에는 사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그때 규제 지역에서 25억 이상은 대출 한도가 2억까지밖에 한도가 안 되고 시중에 1금융권에서는 대출 한도를 3억으로 줄였죠. 총형제 때문에. 그래서 KB국민은행에서는 지금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주담대 대출 한도 3억으로 줄였고 신한은행 따라서 줄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봉 1억을 받더라도 대출 한도가 절반 줄였으니까 기존의 한도 대비 한 2억 7천만 원 정도 한도를 더 못 받으실 거예요. 대출이 다 못 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더 메꿔야 되는 이 변수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있는 사람만 아주 제한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 때문에 집주인이 본인이 받은 매매 대금 중에 일부를 유보를 하고 돈을 빌려주고 받는 그런 사금융 형태, 기행적인 형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사실 일반인들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대통령이 했으니까 나도 따라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게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거래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게 국세청하고 세무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회색지대에 있는 금액. 이게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가 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하고 인력, 재원이 투입돼야 되는 분들.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 거래 자체를 발생하게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대통령 케이스를 가정해보면 전체 29억 중에 17억 7천만 원 정도 근저당 설정을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래고 그게 증여 거래가 아니라 정말 이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정상적인 금전대차 거래다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빌려주는 원금이 크든 낮든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원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동안 이자를 안 받는 조건으로 무이자 조건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거래를 정상적인 그 돈을 빌려주고 받는 그 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증여는 부모 자녀 같은 이 가족 간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만 증여가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데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증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증여세는 충분히 나옵니다. 제가 그럼 세무사님과도 증여가 가능한 그렇죠. 부분인가요? 증여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특수관계자라면 이런 요건이 좀 있을 뿐이고 특수관계자 간이 없는 이 불특정 다수 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증여를 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좀 더 그 요건이 나이브할 뿐이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가 있고 없고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세법에 부동산을 내가 만약에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나의 나이, 직업, 그 다음에 뭐 소득, 재산 대비 내가 과연 이걸 자력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걸 증여받은 걸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증여 추정이라고 하는 원칙인데 만약에 이번에 29억 중에 17억 7천만 원이면 비중이 약 60%가 넘거든요. 전체 매매 대금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내 명의로 가지고 오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증여 추정 문제나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정합성 문제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뒤따라올 수가 있다.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이자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4개월치 이자라 가지고 연간 이자가 2천만 원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더 큰 볼륨의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간은 짧더라도 내가 연간 이자를 계산해 봤을 때 2천만 원 넘어갈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되면 본인의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하고 합산해 가지고 종합소득세 과세가 될 수 있다. 누진세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자율도 원천징수 세율도 높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예금을 맡겨가지고 이자를 받거나 배당을 받으면 지방세 포함해서 15.4% 원진수 세율을 떼고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4인 간의 거래, 이 비영업 대금에 대한 이익이라고 해서 원천징수 세율도 27.5%예요. 굉장히 세율도 높은 금액을 원천징수로 당해야 되고 그 외적으로도 연간 2천만 원 정도 이자 소득이 증가되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높아지고 또 이제 피부양 자격에서도 박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문제가 굉장히 또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 자체를 공인이 했다고 해서 나도 이걸 거래를 하는 거 자체가 분명히 상당한 어느 정도 그 거래량이 데이터가 쌓이면 국세청에서는 조사를 할 거예요, 소급해서. 또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감독원이 올해 하반기에 아마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부동산 감독원이 생기면 이미 이야기를 했었어요. 2025년 1년치는 먼저 보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 이전 데이터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제공하는 거래량이 많으면 오히려 부동산 감독원에서도 충분히 조사가 될 수 있는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인데 자금 출처 조사에서부터 여기 자유로울 수가 있나? 여기서부터 좀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제가 돌이켜보면 올해 상반기 특히 5월 9일 양도세 중과 전까지 자금 조달 계획서 상담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영업일 기준으로 한 달에 2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주말 다 빼면 거의 한 달에 200건 정도 했으니까 하루 평균으로 10건 정도 상담이나 실제 업무 수입을 진행을 했는데 근저당에 대한 부분, 최근에 이슈됐던 부분은 사실상 이게 본인 자금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 서식을 보시면 그 밖의 차입금 란에서 그 밖의 관계로부터 받게 되는 걸로 적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밖의 차입금, 그 밖의 관계가 세무서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 출처가 불분명한 정말 이제 그레이존에 있는 자금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한 비중이 전체 매매 대금 비중이 높다고 한다면 그만큼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라면서요?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이 아니게 될 수는 있겠죠.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이슈가 이렇게 크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제 너무 과도한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이제 그냥 쇼핑하듯이 그냥 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자금이 없으신 분들에게 어쨌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집주인이 근저당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메이드하는 이런 형식의 거래가 공식적인 공원과는 좀 맞지 않다. 그런 발언과는 좀 배치되기 때문에 좀 이런 이슈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똑같은 거래를 일반인이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이자에 대한 종합과세를 내년에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사실 이게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에 대한 추정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 그럼 이제 남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다양한 포지션별로
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이미 주택이 좀 2개 이상, 3개 이상이신 분들은 지금은 단순히 버티기보다는 이 부동산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할 때이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주택수를 줄일 때는 양도 차익이 적거나 없는 경우를 먼저 팔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외부에 팔게 됐을 때는 당연히 거래세 부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우리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 증여를 할지 부담부 증여를 할지 네. 또는 저가 양도를 할지 또는 교환이나 공유물 분할을 할지 다양한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우리 가족에게 맞는 재산 포트폴리오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가 양도를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이제 이 시세에서 30%가 넘게 너무 저가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세도 일반적인 증여세 취득세율 4%가 아니라 네. 최대 13.4% 훨씬 더 높은 취득세 중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주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용도 변경이죠. 내가 주택을 오피스텔을 내가 시내에 주거용으로 주고 있다, 임대 주고 있으면 그거를 주택으로 쓰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네네네. 카운팅이 되니까 사업용으로 변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부모님이 예전에 돌아가시면서 나는 지금 서울에 있지만 시골에 있는 주택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게 건축법상에 지붕이 없거나 네. 벽이나 기둥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폐허가 됐거나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여전히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에 대한 가치가 많이 낮아졌다고 했을 때 애초에 멸시를 해가지고 주택으로서 지위를 많이 줄이는 게 또 주택수를 없애는 행위가 될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이 아니고 4개층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순간부터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가 돼요. 마치 아파트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양도일 현재 주택수가 거기 살고 있는 세대수가 20개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주택수가 20개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택수 층수 하나를 예를 들어서 내가 상업용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공유 오피스로 내가 별도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택 층수를 줄여가지고 다세대에서 다가구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수에 대한 부분은 1주택자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용도 변경이라든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용도 변경은 단순하게 이제 건축 허가나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은 것뿐만 아니고 네. 실제로 갔을 때 사용 현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으로는 안 되고 네. 실제 사용 현황까지 말 그대로 이제 주택 이외의 용도 근생 용도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4층, 5층이어도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하면은 뭐 상업시설로 하면은 이게 다가구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오, 그렇게 되는구나. 물론 이제 관할 지자체에 이제 건축 허가나 이제 용도 전용에 대한 부분은 허가나 관련 검토 절차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분들도 좀 궁금해요. 그러면 비거주 1주택자 분들이나 실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약간 고가주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실거주 목적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내가 실거주 요건을 채우거나 원칙적인 의미에서 네네. 또는 내가 다른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네네. 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부분 또는 내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네. 아직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네. 이 제도를 좀 충분히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가주택이신 분들은 또 뭐 고가주택이라서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기보다는 네.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네. 좀 더 관망을 하셔가지고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난 뒤에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올해 연말에 이제 여야 국회 동의도 필요하고 네. 기재비 조세 소위에 올라가서 상정이 돼야 되고 안건이 그리고 마지막에 국회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6개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을 운용을 할지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럼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뭐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일단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고 해서 당장 내가 어떤 재산을 처분해야 되거나 증여해야 되거나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 강박에 빠지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6개월 동안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산을 성급하게 어떻게 운용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이 세금에 대한 공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좀 귀는 항상 열어두시고 때에 맞는 전략을 좀 잘 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무사님과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